그 여자 바보 같아서 구슬리면 뭐든 다 믿어. 제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제 험담을 늘어놓더군요. 임신한 아내에게 유산을 유도하는 약을 먹이면서도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해온 그 남자. 하지만 그 인간은 꿈에도 모르고 있죠. 제가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을요. 그는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제 아이까지 빼앗은 뒤 상간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 인생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반격이 곧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안온한 행복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남편 박진우는 야간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 헬스장으로 바꿨죠. 매일 밤 10시만 되면 그는 어김없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여보, 나 헬스장 다녀올게. 1시간 반이면 돌아올 거야.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저를 돌아보고는 다정하게 말했죠. 당신 주려고 다려놓은 한약 보온병에 넣어뒀어. 식기 전에 꼭 챙겨 마셔. 갈색빛이 도는 그 한약은 거실 조명 아래서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 박진우가 직접 지어온 탕약이었어요. 용하다는 한의사에게 특별히 물어보고 지은 거라면서 저처럼 임신 중에 열이 많은 체질의 딱이라고 했죠.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온다면서요. 제가 임신한 순간부터 이 습관은 5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허리를 부여잡고 남편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운동복 재킷에 옷깃을 정리해 주었죠. 알았어요. 당신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걱정 마. 남편은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다 당신이랑 우리 아기 때문이지. 내가 건강해야 나중에 아기 돌볼 힘도 생기지 않겠어?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 넓은 집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와 가끔씩 느껴지는 뱃속 아이의 태동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죠. 저는 남편이 챙겨준 한약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은 아직 따뜻했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이것은 박진우가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어요. 세심하고 꾸준하게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임신 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저희는 각방을 썼어요. 남편은 낮에는 회사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녁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그의 헬스장 갈 시간이 되었죠. 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35살 한창 커리어를 쌓아갈 나이의 남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테니까요. 그걸 풀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담배나 술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운동이 훨씬 건전한 방법이죠. 다만 이 집이 너무 넓고 텅 비어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천천히 한약을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자 임신으로 인한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집어들자 친구 수민이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윤희야, 너네 집합소방은 또 나라 구하러 나가셨냐?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헬스장 갔어. 아이고, 이 밤 10시에 헬스장? 무슨 보디빌딩 대회라도 나가신대? 수민이의 메시지에는 늘 그렇듯 날이 서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운동이라도 하는 게 낫지. 저는 남편을 감쌌습니다. 수민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메시지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네가 괜찮으면 됐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 저는 휴대폰을 끄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신 때문에 감정이 유독 예민해진 탓일지도 모릅니다. 박진우는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잘해주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남편이었으니까요. 제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막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집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밤 그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아무 소리 없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잘못 걸려온 전화겠거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는 순간 제 눈에 신발장 위에 놓인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휴대폰 한 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것이었죠. 급하게 나가느라 집에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하고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리 보기 창이 떴죠. 발신인은 유아라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씨, 그 한약 마셨어요. 몸이 따뜻해지네요.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약? 무슨 한약? 설마 내가 마시는 그 약?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서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침착해야 해.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흔한 인사치레일 수도 있어. 수만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네요 라는 그 문장은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제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찔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죠. 저는 남편의 검은색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이, 그건 남편의 사생활이야. 보면 안 돼. 하지만 넌 이미 봐버렸잖아.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 단 하루도 잠들지 못할 거야. 결국 호기심과 불안감이 이성을 눌러버렸습니다. 제 손은 떨면서 휴대폰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지문 인식은 잠겨 있었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죠. 그래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서 남편이 설정한 비밀번호였습니다. 한때는 저를 감동시켰던 그 세심함이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없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화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상단에 고정된 대화방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회사 업무 단톡방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유아라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죠. 저는 유아라의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옆모습을 찍은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옅은 웨이브를 넣고 아주 달콤하게 웃고 있었죠. 프로필 배경은 활짝 핀 해바라기 밭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아라. 저는 그들의 대화 기록을 아래로 스크롤하며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 내용은 많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남아있는 몇 마디는 무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천천히 저미는 듯 했습니다. 3일 전, 유아라. 오늘 너무 피곤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박진우, 내가 뭐 좀 챙겨줄게. 마시고 푹 쉬어. 하루 전, 유아라. 이번 분기 실적 나왔어요. 우리 팀이 또 1등이에요. 박진우. 그럴 줄 알았어.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유아라. 장난스러운 이모티콘. 좋아요. 바로 1시간 전 제가 남편에게 저녁은 뭘 먹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아라가 그에게 보낸 것은 레스토랑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와 함께 선명한 붉은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낸 메시지는 서프라이즈 고마워요 였죠. 박진우의 답장은 네가 좋아하니 다행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와 제게 포장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구내 식당에 먹을 게 없어서 여보 이걸로 대충 때우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대화 기록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이전의 대화들은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대부분의 대화 기록을 지우고 이렇게 평범해 보이면서도 곳곳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대화만 남겨놓는단 말인가요? 삭제된 대화 속에
제가 절대 봐서는 안 될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결국 그 한마디에 멈춰섰습니다. 진우 씨, 그 한약 마셨어요. 몸이 따뜻해지네요. 이 문장은 마치 스위치처럼 제 머릿속에 모든 불안한 상상을 작동시켰습니다. 박진우가 매일 밤 저를 위해 정성껏 다려주던 그 한약, 저에 대한 그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그 상징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커튼이 펄럭이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서늘한 절망감, 수많은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어올라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제 불안을 느낀 것인지 힘껏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생명만이 지금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울고불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박진우처럼 영리한 사람은 제 의심을 덮어버릴 수만 가지 변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건 그냥 동료 사이의 흔한 관심이었다고, 그 장미는 팀원들이 다 같이 선물한 거라고, 심지어 그 한약은 그냥 부탁을 받고 대신 전해준 것뿐이라고 말하겠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히스테리를 부려봤자 그건 그저 임신으로 인한 감정 기복 탓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들어 박진우와 유아라의 대화 기록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고 제 휴대폰의 촬영 기록은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억지로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가 돌아온 겁니다. 그는 제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건넌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침실을 나서자 박진우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찐만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이 놓여 있었죠. 그는 몸에 잘 맞는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은은한 면도수 향기가 풍겨왔죠. 저를 보자 그는 즉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얼른 와서 아침 먹어. 그는 다가와 습관처럼 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고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도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래?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해? 저는 그의 잘생기고 성실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사랑했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대화 내용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어요. 그냥 잠을 좀 설쳐서. 저는 식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를 쳐다보지 않았죠. 그의 눈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의아함을 포착했지만 그는 금세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들어와서 시끄러웠나? 다음부턴 더 조심할게. 저는 수저를 들어 국을 휘저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었어요. 어젯밤에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11시 반. 평소랑 똑같았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헬스장 코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강도가 좀 세더라고. 그는 마치 근육이 뭉친 것처럼 일부러 팔을 움직여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헬스장 이름이 뭐예요? 시설은 괜찮고 나도 아기 낳고 몸 좀 만들게
회원권 하나 끊을까 하는데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우리 회사 근처에 리핏 헬스라고. 시설은 괜찮아.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만두 하나를 제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런 생각 말고 마음 편하게 태교에만 신경 써. 아기 낳으면 내가 매일 같이 가줄게.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젯밤 그 대화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또다시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눈에 서린 차가운 기운을 감췄습니다. 리핏 헬스. 저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박진우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민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여사님 드디어 연락하셨네. 어젯밤엔 잘 잤어?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수민아.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부탁할 게 있는데. 수민이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윤희야,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수민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죠. 수민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수민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윤희, 내 말 잘 들어.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찍어둔 사진들 아직 다 가지고 있지?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 잘했어. 수민이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박진우가 다닌다는 헬스장, 리핏 헬스라고 했지? 맞아. 알았어. 그건 나한테 맡겨. 너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면서 몸조리나 잘해. 너랑 아기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명심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낌새를 보여선 안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알았어. 그리고 수민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인간이 해주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마. 특히 그 한약이라는 거 절대로. 기회 봐서 샘플 하나만 남겨놔. 내가 성분 검사 맡겨볼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지. 박진우. 그 인간은 몇 년 동안 내 앞에서 너무 완벽한 연기를 해왔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아내가 임신 중에 바람 피우는 놈한테 무슨 대단한 도덕성을 기대하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수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남자를 제가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가 매일 손수 다려주던 한약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보온병에 남아있던 한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죠. 깨끗한 유리병을 찾아 조심스럽게 한약을 옮겨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라벨을 붙인 뒤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자 저는 탈진한 듯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저는 조금의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지탱해온 믿음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수민이의 조언대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박진우가 출근할 때면 여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그가 밤늦게 돌아올 때면 거실 등을 켜두었죠. 다만 그 한약은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약을 건넬 때마다 저는 웃으며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는 그가 보지 않을 때 몰래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는 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죠. 그는 제 산부인과 검진 날짜를 모두 기억했고 최신형 임산부용 바디 필로우를 사다 주었으며 제 배에 얼굴을 대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뱃속의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가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와 유아라는 정말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진우 씨 그 한약 마셨어요. 몸이 따뜻해지네요. 라는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겨우 피어오르던 일말의 희망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수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리 완료. 메시지에는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리핏헬스의 회원 관리 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분명 연간 회원이 맞았지만 그의 출입 기록은 석 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즉, 최근 석 달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한 고급 회원제 라운지의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 반. 결제 항목은 커플, 와인 세트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결제자의 이름은 선명하게 박진우라고 찍혀 있었죠. 심장이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듯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한 헬스는 이런 곳에 가는 것이었고, 코치가 짜준 새로운 프로그램은 다른 여자와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이어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희야, 다 봤지? 봤어. 제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회원제 라운지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보안이 엄청 철저해서 회원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간대. 박진우, 거기 단골이었던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 한약 검사 결과도 나왔어. 수민이의 목소리가 잠시 멎더니 몹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희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독이라도 들었어? 독은 아니야. 그런데 익모초라는 성분이 검출됐어. 익모초. 제가 의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익모초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어혈을 푸는 약재이며 임산부에게는 절대 금기시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말이 소량이라 단기간 복용하면 특별한 증상은 없을 거래. 그냥 임산부가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는 정도로만 느낄 수 있대.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태아가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유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 수민이가 뒤이어 하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제게 마시게 했던 잠이 잘 온다는 그 한약에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익모초가 들어있었다니. 그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제가 노산이라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렵게 찾아왔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 손에 그 약을 쥐어주고 제가 마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제가 유산하기를 바랐던 걸까요? 그래야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유아라라는 여자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은 독사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아직 듣고 있어? 수민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끝없는 공포 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듣고 있어. 저는 책상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박진우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 액자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멋있었고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때는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이 사진이 지금은 눈을 찌르는 듯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액자 뒤에서 은행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결혼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하며 모은 돈이었죠. 결혼 후 박진우는 자기가 돈을 벌어오겠다며 이 돈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잘 보관해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그저 제가 집안의 경제권을 쥐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한 얼굴과 핏발선 눈을 가진 제 자신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박진우, 유아라,
너희들이 내게 빚진 것들 내가 하나하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받아내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아기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낼 거야. 주말 시어머니 장미숙 씨는 평소처럼 양손 가득 보양식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 윤희야. 요즘 몸은 좀 어떠니? 우리 아가는 얌전히 잘 있고? 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제 손을 빼내며 자연스럽게 그녀와 거리를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미숙 씨의 얼굴에 스친 어색함도 잠시, 그녀는 금세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비집, 해삼 같은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전부 진우가 해외에서 사람 시켜서 구해온 거야. 수백만 원이나 들었다더라. 네가 임신해서 고생하니까 몸보신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저는 정교하게 포장된 그 보양식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보양식을 사다 주면서 뒤로는 익모초를 넣은 약을 먹이다니. 박진우, 당신의 계산은 참으로 정교하군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진우 씨도 참 또 돈을 함부로 썼네요. 저는 감동한 척하며 그 포장 상자들을 어루만졌습니다. 함부로 쓰다니. 우리 손주한테 쓰는 돈인데 얼마나 쓴들 아깝겠니. 우리 박씨 집안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알지. 네가 잘해야 해. 이왕이면 한 번에 아들을 낳아야지.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제가 임신한 후로 장미숙 씨는 올 때마다 아들 타령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르신들의 낡은 생각이라 여기고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은 손주잖아요. 제가 무심하게 말하자 장미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아? 딸은 커서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야. 아들이 있어야 우리 박씨 집안 때를 잇지. 그녀는 갑자기 제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윤희야, 진우한테 들었는데 너희 요즘 각방 쓴다며? 네,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요. 의사가 뭘 안다 그래. 장미숙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각방을 써? 그러다 진우를 밖으로 내모는 꼴이 되는 거야. 남자들은 다 욕구가 있는 법인데 네가 채워주지 못하면 밖에 여우 같은 것들이 가만두겠니?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속상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다 우리 아기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진우 씨는 매일 헬스장 가잖아요. 운동으로 기운 다 빼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헬스장? 장미숙 씨는 순간 멈칫하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 맞다, 맞아. 헬스장 좋지. 운동해서 몸도 튼튼해지고. 그녀가 잠시 망설인 그 1초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헬스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아라의 존재까지도요. 그들 모자는 한 패가 되어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어제 진우 씨 회사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 새로 승진한 부장님이 있더라고요. 유아라라고 아주 능력 있는 분인가 봐요. 저는 말하면서 장미숙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죠. 역시나 유아라라는 이름을 듣자 그녀의 눈빛은 확연히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지. 회사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녀는 찻잔을 들어 물을 마시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사진 보니까 아주 예쁘고 능력도 있어 보이던데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더라고요. 진우 씨도 저렇게 유능한 동료가 있어서 회사 생활이 한결 편하겠어요. 제가 태연하게 칭찬을 이어가자 장미숙 씨의 미소는 거의 경련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 우리 진우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지. 어머님,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저는 그냥 해본 소린데 손까지 떠시네요. 제가 의아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자 장미숙 씨는 자기가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윤희야. 내가 부엌에 국을 올려놨는데 가서 좀 봐야겠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군요. 온 가족이 다 알고 저 혼자만 바보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박진우, 장미숙, 그리고 그 유아라까지 이 연극 제가 끝까지 함께 해주겠어요. 막이 내리는 그날까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장미숙 씨를 보내고 저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안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박진우는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고 저희 집의 재산은 대부분 그가 관리했습니다. 그는 매달 제게 신용카드 한 장을 주었는데 한도가 매우 높은 가족카드였습니다. 그는 늘 여보는 예쁘게 꾸미기만 해. 돈은 내가 벌어올게 라고 말했죠.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던 그 말이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를 마비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박진우와 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이 계좌는 저희가 결혼할 때 만든 것으로 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용도였습니다. 최근 1년 치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매달 박진우의 월급 통장에서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더 큰 금액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원방테크라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그 회사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니 원방테크는 작년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짜리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유태준, 유라는 성씨가 제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태준이라는 사람과 유아라의 관계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수민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촌지간 유아라는 외동딸이고 유태준은 그녀의 사촌 오빠야. 역시나 박진우는 제게 숨기고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아라의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로 계속해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일까요? 자금 세탁? 아니면 우리 가정을 텅 비게 만들고 그 돈으로 유아라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려는 걸까요? 손끝이 차가워져 마우스를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남았습니다. 만약 제가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혼하는 그날까지도 우리 집이 투자에 실패해서 재산이 줄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원방테크의 사업자 정보를 캡처해서 암호화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절대 발뺌할 수 없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저희 집의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늘 회사 기밀 문서가 많다며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저는 그의 말을 잘 따랐고 단 한 번도 그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서재 안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서류들은 모두 종류별로 나뉘어 잠긴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자물쇠를 딸 생각은 없었습니다. 박진우처럼 신중한 사람이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둘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 시선은 책상 아래에 놓인 작은 금고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저희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 안에 보관하겠다고 했죠. 우리의 혼인신고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모든 계획들까지도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제가 생각했던 서류나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파란색 파일 몇 개와 작고 붉은 벨벳 상자 하나가 전부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붉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으며 디자인도 훨씬 젊은 감각이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To Y.A. My Forever Love. Y.A. 유아라. 눈이 타는 듯한 고통에 저는 급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는 청혼 반지까지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그가 말한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것들란 다른 여자에게 선물할 예물이었던 겁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맛이 올라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 상자에서 시선을 떼고 파란색 파일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집어들어 첫 장을 넘기자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 박진우, 을, 유아라. 계약 내용은 박진우가 소유한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를 유아라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보니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었습니다. 박진우의 결혼 전 재산이었죠. 그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고 있는 이 집을 그 여자에게 넘기려 했던 겁니다. 계약 체결일은 바로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가 서명만 하면 이 집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파일에서는 이미 작성된 이혼 합의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합의서에서 박진우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들었고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회사의 투자 실패로 인해 공동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남편이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아내는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내의 불안정한 정서를 고려하여 아이의 양육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출생 후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이 갖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발적 포기, 불안정한 정서. 그는 이미 저를 위한 완벽한 함정을 파놓았던 겁니다. 먼저 약을 탄 한약으로 제 아이를 해치고 아이를 잃은 제가 슬픔에 빠져 이성을 잃으면 그것을 불안정한 정서의 증거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투자 실패라는 거짓 증거를 들이밀어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려 했던 거죠. 그때가 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아라를 품에 안고 제 집에서 제 돈으로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죠. 얼마나 완벽한 계획인가, 얼마나 악독한 심성인가. 저는 그 흑백의 글자들을 보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산의 대상일 뿐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터제를 나와 문을 닫자 마치 다른 세계와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남자가 그가 직접 만든 이 감옥으로 돌아오기를. 밤 10시 박진우는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나 운동 다녀올게. 그는 현관에 서서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일찍 와요. 다만 이번에는 제 미소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대학교 선배이자 지금은 아주 유능한 사립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이선우 선배였습니다. 선우 선배, 저 윤이에요. 윤이야.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선배, 부탁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사람 하나랑 장소 하나를 조사해 주세요. 그 둘이 함께 있는 모든 증거가 필요해요. 상세할수록 좋아요. 문제 없어. 정보 보내줘. 비용은 문제 없어요. 제가 덧붙이자 선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너한테는 특별 할인가로 해줄게. 근데 윤희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가끔은 진실을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정의를 원해요. 이선우 선배의 일처리는 매우 빨랐습니다. 사흘 뒤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제 메일함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침실문을 잠그고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고화질 사진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그 고급 회원제 라운지 앞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제가 사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유아라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유아라는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박진우의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죠.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복도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손은 자연스럽게 유아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또 다른 사진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박진우가 유아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유아라가 행복한 표정으로 그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촬영 날짜는 바로 지난주 금요일. 그가 제게 헬스장에 간다고 말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심장이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사진 속에 그 남자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파일 말미에는 이선우 선배의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윤희야, 이 라운지는 보안이 철저해서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했어. 하지만 박진우와 유아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주 규칙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그리고 유아라 명의로 된 빨간색 포르쉐 카이엔 석 달 전에 박진우에게서 명예 이전받은 거야. 차량 이전 기록 스캔본 첨부했어. 법정에서는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곶감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이 계절에 곶감은 이미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매년 가을이면 손수 곶감 단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가장 잘 익은 곶감을 따서 전통 방식 그대로 꿀과 잣을 섞어 정성껏 빚어주셨죠. 어머니는 이것을 가을을 담는 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곶감 단자는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비법은 저만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우와 결혼한 후 그에게도 만들어준 적이 있었죠. 그는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거 진짜 맛있다. 당신 솜씨 정말 대단한데? 앞으로 매년 만들어주면 안 돼? 저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한 후 그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연기가 저와 아이에게 좋지 않다면서요. 그는 자기가 저를 돌봐줄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며 서서히 제 취미와 재능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종적이고 재미없는 박진우의 아내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수납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꿀에 절여둔 곶감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하고 달콤한 곶감 향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었죠. 저는 그 주황빛 곶감을 보며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곶감 단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오후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던 행복하고 충실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저는 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다시 한번 곶감 단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하고 곶감소를 만들어 빚고 찜기에 쪄내는 모든 과정을 저는 정성을 다해 해냈습니다. 하얗고 쫀득한 떡 위에 주황빛 곶감 고명이 올라가자 주방 전체에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맛, 제 자신의 맛, 박진우가 건네던 씁쓸한 약초 맛이 섞인 사랑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혼란과 공포가 이 익숙한 달콤함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어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우리 집에 와서
새로 만든 곶감 단자 맛 좀 봐. 수민이는 금세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연하지. 웬일이야. 네가 드디어 강 셰프로 컴백했네. 내가 너 좋아하는 버블티 사갈게. 그의 답장을 보며 저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아내이기 이전에 강윤이었습니다. 수민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제게는 친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할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이 연극의 결말은 이제부터 제가 정합니다. 주말,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넉넉하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된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정성스럽게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혈색 좋은 제 모습을 보니 만족스러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진우와 장미숙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그 한약 없이도 제가 얼마나 더 잘 지낼 수 있는지를요. 수민이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강윤이,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얼른 들어와. 내 솜씨가 녹슬지 않았는지 평가 좀 해줘. 제가 정갈하게 썰어놓은 곶감 단자를 테이블에 내놓자 수민이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다. 바로 이 맛이야. 윤희야, 너 진짜 디저트 카페 안 차리면 이 재능 썩히는 거야.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와 장미숙 씨였습니다. 그들은 수민이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수민이도 와 있었네. 장미숙 씨는 웃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를 표정으로 인사하며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현관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우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수민이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제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기분 좋아 보이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물렀고 순간 감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쳐내고 곶감 단자 접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갑자기 이게 먹고 싶어서 좀 만들어 봤어. 당신이랑 어머님도 맛 좀 봐요. 박진우는 그 정갈한 떡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또 주방에 들어갔어? 이런 건 내가 다 하기로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것도 몸에 좋대요. 그리고 자꾸 안 하면 솜씨 다 잊어버릴까 봐요. 제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옆에 있던 장미숙 씨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여자는 시집 왔으면 뭐라도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남편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수민이는 그 말을 듣고는 들고 있던 떡을 내려놓으며 냉소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윤희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살림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고작 곶감 단자 하나로 남자 마음을 붙잡아야 할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남자가 너무 값싼 거겠죠. 장미숙 씨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는 애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수민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제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수민아, 어머님한테 장난치지 마. 어머님 얼른 앉으세요. 제가 만든 떡 맛 좀 보세요. 저는 장미숙 씨를 소파에 앉히고 박진우를 제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작은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수민이와 대화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박진우의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진우씨, 며칠 전에 당신 내 회사 뉴스 보니까 남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따냈다고 하던데 축하해요. 박진우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소식 한번 빠르네. 따냈어. 근데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야. 그렇겠죠. 그렇게 큰 프로젝트면 자금 압박도 만만치 않겠네요. 제가 계속해서 묻자 박진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괜찮아.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난 겪는 회사들이 많다던데 당신 내 회사는 워낙 크니까 그런 걱정은 없겠죠. 저는 그를 보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제 질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식탁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박진우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는 제게 숨기고 집안의 유동자금 대부분을 원방 테크라는 유령 회사로 빼돌렸으니까요. 이제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가 초조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장미숙 씨는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얼굴을 굳히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윤희야, 너는 여자가 회사 큰일을 뭘 안다고 나서니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는 왜 꺼내서 진우 힘들게 해? 어머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진우 씨 걱정돼서 그런 건데요. 제가 속상한 듯 고개를 숙이자 장미숙 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걱정? 내가 보기엔 네가 괜히 분란을 만드는 것 같다. 진우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조용히 내조나 잘할 것이지. 쓸데없는 생각으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어머님, 윤희가 아내로서 남편 회사 일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분란을 만드는 거죠? 수민이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우리 집 일에 남이 끼어들지 마. 장미숙 씨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인을 확인하고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서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가 베란다 문을 닫았지만 저는 여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써 낮췄지만 당황스러움과 다정함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를요. 여보세요? 알아야, 나 지금 좀 일이 있어서. 집에. 너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금방 갈게. 착하지?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알아야. 그는 너무나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들의 중요한 일을 방해한 것은 저였던 겁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 있는 그의 익숙한 뒷모습과 식탁의 앉아분을 사귀지 못하는 장미숙 씨,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는 수민이를 번갈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곶감단자 한 조각을 들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저는 씁쓸한 맛을 느꼈습니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부르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요. 운전 조심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당신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할 테니까요. 회사라는 단어에 저는 특별히 힘을 주었습니다. 박진우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당황스러움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여보.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나 기다리지 말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장미숙 씨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불만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번 쏘아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한테 한마디만 하마.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할 때는 아내가 되어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자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오늘 일은 수민이 봐서 내가 참는다만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수민이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곶감단자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을 뿐이야. 그 유아라라는 여자 진짜 뻔뻔하다.
네가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를 해? 수민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박진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좋아서 달려가냐? 아니, 좋아서 달려간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는 초조해서 간 거야. 수민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까 일부러 회사 자금 사정 얘기를 꺼냈잖아. 그는 내가 무언가 눈치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당장 유아라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야 했던 거고, 우리 집 돈 대부분이 지금 그 여자네 집안 사람들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네. 수민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윤희야,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본때를 보여줘야 해. 알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수민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줘. 뭔데? 변호사 좀 알아봐줘. 이혼, 재산분쟁 전문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으로. 수민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최선아라는 이름의 40대 초반에 매우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 박진우와 유아라의 카톡 대화, 라운지 사진, 차량 이전 기록, 회사 자금 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와 이혼 합의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약 성분 검사 보고서까지 모두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최 변호사는 매우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보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모든 자료를 다 본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전문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부인, 아니 강윤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계신 증거는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이 한약 성분 검사 보고서는 결정적입니다. 익모초가 임산부에게 해롭다는 것은 의학 상식입니다. 만약 박진우 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복용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해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는 약에 대해 무지했고 그저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들었을 뿐 좋은 의도로 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할 겁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륜 증거의 경우 사진과 차량 이전 기록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남편의 유책 사유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부부 공동 재산을 원방 테크로 대량 이체한 행위는 명백한 재산은닉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해당 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산 분할 시 윤희 씨께서 훨씬 유리한 비율로 재산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계약서와 이혼 합의서는 비록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판사가 그의 인성에 대해 매우 나쁜 인상을 갖게 만들 것이며 특히 아이의 양육권을 다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최 변호사의 논리, 정연한 분석을 들으며 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이미 윤희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소처럼 행동해야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겁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죠.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그의 결혼 전 재산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것은 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저는 그 집에서 단 한 푼도 제 몫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집을 유아라에게 증여하려 했던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스스로 그 집을 윤희 씨와 엮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요?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희 씨,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이미 좋은 힌트를 주셨잖아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순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박진우 씨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가 빼돌린 돈입니다. 만약 회사 프로젝트에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윤희 씨를 친정이 든든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후 윤희 씨가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가로 꽤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유산은 저와 어머니가 평생 걱정 없이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박진우가 저를 쫓아다녔던 이유 중 하나도 분명 저희 집의 배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윤희 씨에게서 투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하지만 절대 먼저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윤희 씨에게 매달리게 만들어야죠. 윤희 씨는 그저 친구인 수민 씨와 함께 이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고급 디저트 공방을 열 계획이라고 무심코 흘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박진우는 돈이 급하고 저는 제 돈을 다른 곳에 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제 돈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의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윤희 씨의 이름을 공동 명의로 올려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윤희 씨를 안심시키고 윤희 씨의 결혼 전 재산을 끌어내어 자신의 구멍을 메우려는 겁니다. 일단 공동 명의가 되면 그 집은 그의 결혼 전 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 재산이 됩니다. 그때 이혼을 하면 윤희 씨는 최소한 절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 제안을 할 때 이 서류를 내밀 겁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혼인재산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 해당 아파트를 부부 공동 소유로 하되 그 지분은 윤희 씨께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윤희 씨가 99%, 그가 1%를 갖는 식으로요. 그가 돈 때문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집은 사실상 윤희 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보며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계획은 박진우의 탐욕과 자만심을 정확하게 파고 드는 치밀하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윤희 씨,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윤희 씨는 무력한 임산부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을 든 전사입니다. 자신과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사갈게.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는 택시 뒷자리에 기대어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나 수민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오늘은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그럼 조심하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전화를 끊고 저는 수민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민아,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게. 그리고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박진우, 게임은 시작됐어. 그리고 이번 판의 룰은 내가 정해.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저는 수민이의 휴대폰으로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나 괜찮아. 수민이랑 같이 있어.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연락하지 마.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수민이네 집 객실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편안하게 잔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민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여사님 아주 푹 주무셨네. 얼른 일어나봐. 너네 서방님 밑에서 1시간째 기다리고 계셔. 저는 창가로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아래
박진우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문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미간을 찌푸린 그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늘 저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었다고 말했었죠. 결국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기다리라고 해. 저는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심지어 마스크팩까지 했습니다. 거의 30분을 꾸물거린 후에야 저는 옷을 갈아입고 수민이와 함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박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비벼 끄고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윤희야.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남편의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이었다면 저는 그의 이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그를 껴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겨움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나 메시지 보냈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나한테 화난 거 있어? 그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박진우 씨,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죠. 여보, 도대체 왜 그래? 혹시 누가 이상한 소리라도 했어? 이상한 소리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들은 걸까요? 아니면 본 걸까요? 제 말은 그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윤희야, 너.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수민이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진우 씨,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박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저와 수민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하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희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요? 저는 그를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느 집이요? 곧 유아라 씨에게 증여될 그 집 말이세요? 그 말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박진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은밀하게 준비했던 계획까지 제가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윤희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오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제 뼈가 부서질 듯한 힘이었습니다. 이거 놔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서며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진우 씨, 내가 오늘 온 건 당신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홍보하러 온 거예요. 우리 이혼해요. 그 5글자를 내뱉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박진우의 표정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충격, 당황, 공포, 불신, 온갖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더니 결국 잿빛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이혼? 박진우는 마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제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윤희, 너 미쳤어? 임신한 몸으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의 첫 반응은 사과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죠. 마치 이혼을 요구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여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안 미쳤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박진우 씨,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을 뿐이죠. 당신은 한 손으로는 약을 탄 한약을 내게 먹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잖아요. 당신의 그 유아라라는 여자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말이 틀려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뺨을 후려치는 주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잿빛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수민이가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박진우 씨, 정말 실망스럽네요. 윤희가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심장이 있긴 한 거예요? 나는. 박진우는 겨우 이성을 되찾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처음 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잃는 것을. 더 정확히는 제 친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배경과 제가 가진 결혼 전 재산을 잃는 것을요. 윤희야, 아니야. 내 말 좀 들어줘. 그는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수민이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나와 알아. 우리는 그냥 동료 사이야. 그 증여 계약서는 내가 술김에 장난으로.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 어설펐죠. 장난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장난으로 빨간색 포르쉐를 남의 명의로 돌려주고 장난으로 일주일에 2번씩 스위트룸을 잡나요? 박진우 씨, 당신 장난은 스케일이 아주 크네요. 박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그 돌발 행동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여자한테 홀렸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뿐이야. 맹세할게.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않을게. 당장 깨끗하게 정리할게. 여보, 우리 곧 태어날 아기 봐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는 너무나 슬프게, 너무나 진심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만약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울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연기는 너무나 가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고에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두고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다니, 그가 정말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저일까요? 아니요. 그는 제 돈과 제 배경과 그에게 20년의 세월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이 결혼 생활에 매달리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일어나요.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안 일어나! 당신이 나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그는 제 다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망신을 통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체면을 중시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로 체면이었으니까요. 마음대로 해요. 저는 차갑게 세 글자를 뱉고 수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가자.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박진우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뒤쫓았습니다. 윤희야, 강윤희, 거기 안 서?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와 증오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게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우리 이혼하면 너는 임신한 몸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고요. 강윤희, 내가 경고하는데 선 넘지 마.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기회를 주는 건 다 우리 아기 때문이야. 네가 뭔데 잘난 척이야. 짝. 맑고 경쾌한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옆에 있던 수민이가 그의 뺨을 힘껏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너 지금 말 다 했어? 수민이는 분노에 찬 눈으로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처럼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윤희한테 그런 말을 해? 박진우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수민이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작당하고 나를. 작당이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이 우리 모자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뺨 한 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민이의 손을 잡고 그를 지나쳐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의 숨은 독사처럼 음산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오후 저는 장미숙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윤희,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 진우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난리를 피워? 네가 우리 박씨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직접 여쭤보세요. 그 애가 뭘 어쨌는데 그냥 세상 남자들 다 하는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이혼을 해. 너 제정신이야? 밖에서 굴러먹던 년 하나 때문에 남편을 버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남자의 외도란 아주 사소하고 쉽게 용서될 수 있는 일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제게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 조심해 주세요. 그런 저급한 표현은 듣고 싶지 않네요. 원칙? 이제 와서 원칙을 따져? 애초에 우리 진우한테 죽자고 매달려서 결혼한 게 누군데? 장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강윤희, 똑똑히 들어. 우리 박씨 집안에는 이혼이란 없어. 네가 정 나가고 싶으면 애는 두고 나가. 우리 박씨 핏줄을 네가 데리고 나갈 순 없어. 드디어 그녀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 그들의 대를 이어줄 도구였던 겁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 강윤희의 아이입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가 감히. 장미숙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기가 막힌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감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진우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강하게 나가는 것이 제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죠. 내용은 모두 후회와 사과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첫 만남부터 연애 시절의 추억들을 늘어놓으며 그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절절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우리의 웨딩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는 내 평생의 사랑은 오직 당신뿐, 여보, 미안해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의 SNS에는 친척과 친구들의 응원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진우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얼른 형수님 마음 풀어드려. 형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다고? 정신 차려라. 아기 생각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 그는 자신을 깊이 뉘우치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했고 저는 졸지에 사소한 일로 가정을 파탄내는 속 좁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상 명품 가방, 한정판 화장품, 고가의 보석들이 수민이네 집 앞으로 계속해서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수민이를 통해 모든 선물을 반송시켰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 저의 철없는 행동을 하소연하며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휴대폰은 그들의 전화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진우가 저렇게까지 뉘우치는데 한 번만 봐줘라. 부부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너
지금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태아한테 안 좋아. 남자들 다 밖에서 한눈 좀 팔고 그러는 거지. 놀다 보면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그들의 똑같은 말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라는 인간의 무서움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기의 대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남자라고 믿게 만들고 저를 가정을 파탄내는 원흉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만약 제 의지가 조금이라도 약했다면 저는 이 거대한 여론의 압박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설득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박진우가 유아라에게 선물한 포르쉐의 차량 이전 기록과 그들이 라운지 앞에서 찍힌 사진들을 익명의 이메일로 박진우의 회사 임원들과 유아라의 고향집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저는 그와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박진우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우는 회사의 핵심 인재이자 가정적인 이미지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유아라는 그가 직접 키운 유능하고 아름다운 부하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회사 자금까지 얽혀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그날 3%나 하락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박진우를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유아라는 즉시 해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수민이가 가장 먼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윤희야, 네 작전 완전 대박이야. 이건 뭐 필살기 수준인데? 수민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유아라 회사에서 쫓겨날 때 경비원들한테 끌려나갔대. 아주 망신살이 뻗쳤지. 저는 생각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일 뿐이야. 그녀의 고향집에서는 별다른 소식 없어? 왜 없어? 난리가 났지. 수민이의 목소리는 더욱 신이 나 있었습니다. 유아라,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재였대. 부모님이 엄청 자랑스러워했다던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딸이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인 거 다 알게 됐으니 그 꼴이 어떻겠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어머니는 병원 앞에서 딸 머리채 잡고 당장 박진우 부인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난리를 쳤다더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유아라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박진우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제 아이를 해칠 계획에 동참했을 때 그녀는 이미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인간? 지금 사면초가야. 회사에서는 압박 들어오지, 유아라는 울고불고 난리지, 유아라네 집안 사람들까지 들들 볶고 있대. 내가 듣기로는 유아라 사촌 오빠 그 유태준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박진우 멱살 잡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더라. 돈을 내놓으라고? 그럼 박진우가 원방테크에 보낸 돈 명목상으로는 투자금이잖아. 이제 박진우가 망했으니 유아란에도 자기들 돈부터 챙겨야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도생이라는 것이군요. 한때는 그토록 뜨거웠던 연인도 이익 앞에서는 그저 임시 동업자에 불과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모두가 먼저 뛰어내리려 발버둥치고 있었죠. 윤희야, 박진우, 분명 너 찾아올 거야. 수민이가 제게 경고했습니다. 그 인간 지금 기댈 곳은 너밖에 없어. 네가 나서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그저 유능한 부하 직원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말해주면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수습해볼 여지가 있을 테니까. 그럴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올 때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닐 거야. 내 돈을 원해서겠지. 제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틀 뒤 초췌하고 지친 모습의 박진우가 수민이네 아파트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망부석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민이를 통해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아주 복잡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절박함과 애원이 그의 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왜, 강윤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 했어? 나를 망가뜨리는 게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이득이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장기말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려줬다는 게 이득이죠. 나 강윤희는 당신이 함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날카로운 기세가 사라지고 피로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졌어.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야? 어떻게 해야 나를 용서해 줄래?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빼고 이혼. 좋아, 이혼해 줄게. 그의 대답은 너무나 빨라서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혼은 해주겠지만 조건이 있어. 재산은 반반, 아이는 내가 키운다.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제게서 재산의 절반을 뜯어내고 제 아이까지 빼앗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지금 꿈꾸는 거예요? 꿈 아니야.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윤이, 잊었나 본데 우리 집 재산 대부분은 지금 원방테크 계좌에 있어. 그리고 그 회사는 유태준 거야. 이제 유아란 애랑 나랑은 원수가 됐으니 나는 그 돈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즉, 우리 지금 파산 상태라고. 이 서류들은 전부 회사 프로젝트 관련 채무 계약서야. 우리 지금 가진 돈은커녕 빚만 수십억이야. 네가 정이혼을 원한다면 이 빚도 절반은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저는 그가 내민 가짜 계약서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 빚으로 저를 겁줘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박진우 씨, 내가 당신 말을 아직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상황은 이래. 네가 수십억 빚더미에 안기 싫으면 아이, 양육권은 나한테 넘겨. 내가 모든 빚을 책임지겠다는 각서 써줄게. 그게 너랑 아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잘 키워주실 거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재혼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못하러 아이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 그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탁기금에서 나올 거액의 양육비, 그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그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제가 불쑥 말하자 박진우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말은 간단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빼돌린 돈을 전부 되찾아주고 회사에서의 당신 위치까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다른 것을 내게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죽어가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요. 그게 정말이야? 너 정말 방법이 있어? 내가 방법이 있든 없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대답만 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게. 당연히 하지.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야, 네가 이번 일만 해결해주면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좋아요. 제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혼인재산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서명해요. 박진우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한 줄을 읽자마자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혼인재산 계약서? 강윤희,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의도는 간단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당신의 결혼 전 재산이지만 내가 내 결혼 전 재산으로 당신의 회사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이 아파트는 오늘부터 우리 부부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손가락으로 계약서의 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그 지분은 내가 99%, 당신이 1%. 박진우의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내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나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 절대 서명 못해. 그래요? 저는 그의 반응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다시 앉아 수민이가 타준 꽃차를 들어 후 불었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당신은 돈과 직장을 모두 되찾을 수 있어요. 6월 안에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고 회사도 징계를 철회할 겁니다. 당신이 잃는 건 고작이 아파트 지분 99% 뿐이지만 당신이 얻는 건 당신의 미래 전부예요. 하지만 서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당신 혼자 그 수십억의 빚과 유아란의 협박과 회사의 해고 통지서를 감당해야겠죠. 아,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당신의 예비장인과 당신 때문에 앞길이 막힌 유아라 씨까지도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후려치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당장이라도 잡을 수 있는 구원의 동아줄이, 다른 한쪽에는 그가 평생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결혼 전 재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며 그의 얼굴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감정의 변화를 감상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박진우는 결심한 듯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강윤희, 너 정말 독하다. 피차 일반이죠. 저는 그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온몸의 힘을 다해 다시 계약서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서명할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획이 그어지는 순간 저는 그의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서명한 계약서를 집어들어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죠. 너 대체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고하세요. 신고? 네. 원방테크 대표 유태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세요. 당신이 그에게 보낸 돈은 명백한 투자금이었는데 그가 그의 사촌동생인 유아라와 공모해서 당신의 돈을 가로챘다고요. 사람과 증거가 모두 있는 이 사건을 경찰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박진우의 눈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와 유아란 애가 한패가 되어 저를 속이려 했다면 이제는 제가 그를 조종하여 유아란 애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라의 관계가, 당신과 유아라의 관계, 이제 온 회사 사람이 다 알아요. 당신이 그녀에게 속아서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하면 그걸 믿어줄 사람이 없을까요?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의 눈에 그는 지금 상간녀에게 속은 불쌍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서서 유아라와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돈과 마음을 농락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말 이게 통할까? 통할지 안 통할지는 해보면 알겠죠. 저는 제 명함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당신을 위해 선임한 최선화 변호사예요. 그분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당신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기만 하면 돼요. 박진우는 그 명함을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뭐든지.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당당하고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남자가 이제는 제 손에 놀아나는 장기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뭔데? 내일 당장 구청 가서 공동명의 변경 신청해요. 잊지 마요. 당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의 몸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수민이가 길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명했어. 저는 손에 든 계약서를 흔들어 보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했어. 진짜? 수민이는 기뻐서 펄쩍 뛰며 저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잘했어, 윤희야. 내가 너는 꼭 해낼 줄 알았어. 저는 웃으며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야. 바보 같은 소리. 우리는 친구잖아. 내일은 곧 내일이지.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저와 박진우는 구청에 갔습니다. 그는 절차를 밟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어두웠죠. 직원에게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받았을 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자에 불과했습니다. 원금은 아직 계산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저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말했죠. 그는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짐은 내가 나중에 가져다 줄게.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해치려 했던 남자는 어떤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살던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고 햇살이 가득한 바로 이곳이 저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어머니의 보석함 안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석들과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진우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유태준과 유아라를 사기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유아란의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믿었던 예비 사위에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유아라의 어머니는 제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유아라도 박진우에게 속은 것이라며 모든 돈을 돌려줄 테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앞에서 남편 간수도 못한다며 저를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개처럼 제 발밑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고 경비원을 통해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한편 박진우의 회사는 그가 피해자라는 점과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비록 예전의 직위는 되찾지 못했지만 그는 직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우는 제게 다시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제게 연락하며 저를 챙겼습니다. 그는 그가 충분히 노력하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서명했던 그 계약서는 그저 제가 화가 나서 버린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제가 수민이를 통해 그 한약을 검사 의뢰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돌아갈 과거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6월 안에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박진우에게 그가 투자했던 모든 돈과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진우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은 실패자에서 수십억의 현금을 손에 쥔 성공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허리는 다시 꼿꼿해졌습니다. 그는 검은색 세단을 몰고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내가 데리러 왔어. 그는 현관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불행이 눈 녹듯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현관문 너머에서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박진우 씨, 잊은 거 없어요? 뭘?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윤희야, 장난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잖아. 나도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너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내가 뭘 바라냐고요? 저는 그의 당당한 얼굴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진우 씨, 설마 아파트 지분 좀 넘겨준 걸로 당신이 나와 내 아이에게 저지른 짓을 전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 한양 얘기 내가 몇 번을 말해. 오해였다고. 나는 익모초가 임산부한테 해로운지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는 소리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문 뒤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당신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여기 있네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장미숙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네가 윤희한테 준다는 그 약 정말 괜찮은 거냐? 우리 아파트 왕 여사 말이 그 익모초라는 거 임산부가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다던데. 곧이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의사한테 다 물어봤어요. 소량이라 죽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피곤하고 잠만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는 자연스럽게 유산될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 유산으로 진단할 거고 아무도 의심 못해요. 애가 없어지면 쟤는 슬픔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닐 거고 그때 내가 회사 부도났다는 서류 들이밀면서 이혼하자고 하면 쟤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도 지키고 짐도 덜고 일석이조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핏줄인데 엄마 큰일을 하려면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죠. 유아란 애랑 잘 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걔랑 결혼하면 손주 얼마든지 안겨드릴 수 있잖아요.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뒤탈 없게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엄마. 강윤이 그 여자 바보 같아서 구슬리면 뭐든 다 믿어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 있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그 남자를 보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이선우 선배가 장미숙 씨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녹음을 처음 들었을 때 밤새도록 토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제게 다정하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남자가 뒤에서는 그렇게나 태연하고 심지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를 죽일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에 대한 제 마지막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끝없는 냉소만을 느꼈습니다. 박진우 씨, 저는 문 너머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도 오해라고 말할 건가요? 그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목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흘러나올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기만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그는 저를 가리키며 손을 떨었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나?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바보 같다고 비웃던 강윤이에요.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녹음 파일을 들고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와 그의 악독한 어머니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박진우와 장미숙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진우 모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장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이 아들의 강요였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박진우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저와 박진우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박진우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들어 부부 공동 재산의 90%를 제게 귀속시켰고 아파트 역시 혼인재산 계약서에 따라 지분의 99%를 제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주어졌고 박진우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박진우에게 징역 3년, 장미숙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장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수민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힘껏 껴안았습니다. 끝났어, 윤희야. 이제 다 끝났어. 저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푸른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끝났어. 저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소설보다 더 극적입니다. 판결이 난 지 사흘 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아라였습니다. 강윤희 씨, 제가 당신한테 그 한약 레시피를 알려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익모초를 넣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저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재 몇 가지만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여자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악독한 짓은 할 수 없어요. 그가 저를 버렸어요. 그는 저를 그저 돈으로 산 장난감 취급했어요. 그는 당신도 나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그녀는 제게 박진우가 자신에게 임산부를 티 안 나게 유산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물어봤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것은 박진우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추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강시우라고 지었습니다. 제 성을 따라서요. 저는 아이가 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수민이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디저트 공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든 곶감 단자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저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달콤한 곶감 향기를 맡으며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평온하고 달콤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시우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박진우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최 변호사를 통해 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는 죽기 전에 저를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저는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후회와 미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네가 만들어주던 그 곶감 단자,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나.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 우리 인생은 마치 곶감 단자 같았어요.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당신이 그 안에 너무 많은 쓴맛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예전의 맛으로 돌아갈 수 없게. 그러니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저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교도소 문 밖에는 수민이가 시우를 데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저를 보자 엄마? 라고 외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곶감 단자 하나를 꺼내 시우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맛있게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모두 제 손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는 이 곶감 단자처럼 비록 힘든 시간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으로 가득할 겁니다.